예, 그게 이게 좀 빠르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아이템의 특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항상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 때 저는 아이템부터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비자와 그 소비자가 될 사람들을 먼저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템을 만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왔다고 빅데이터가 결과를 냈습니다. 1000만 명. 자, 1000만 명이 필요한 게 뭘까? 거기서 일단 고민하는 거예요. 네. 진주에 방문하는 뭐 관광객 혹은 뭐 진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 뭐 청소년, 아이들, 주부.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내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고객들, 소비자들, 대상들을 먼저 확보하고 그들이 필요한 걸 고민해보고 그들에게 고민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면 그게 저 진짜 되게 안정적인 창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일을 하는 방식은 일단 사람들을 먼저 좀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지를 먼저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오고 이제 뭐 했었을 때 뭐가 불편하다는 걸 현장에서 너무 잘 매일매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템을 만들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는 너무 획기적인 아이템 먼저 만드는 것도 창업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저처럼 소비자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들이 필요한 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또한 아이템을 만드는 데 좀 좋은 방법 순서다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2012년도 시작했고 13년, 14년, 15년도 뭐 이렇게까지 쭉 오면서 한 가지 우려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옥마을 관광객의 감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점점 2014년도까지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때렸죠. 그 문어꼬치, 닭꼬치, 뭐 정체불명의 그런 뭐 상업성의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쯤에 한복이 사실 나타나서 구세주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관광객이 이렇게 그렇게 그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성의 논란이나 뭐 가서 사람만 그렇게 많고 뭐 볼 건 없더라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평가들로 인해서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한복을 착용하는 수는 느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분석하기론 소비자들이 줄긴 했지만 이 소비자들의 그 성향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진짜 뭐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와서 그냥 뭐 먹을 것만 다 먹고 이렇게 갔다면, 먹고 자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했다면 점점 문화적인 아이디어들, 문화적인 아이템들, 문화적인 활동, 문화적인 체험들을 점점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관광객이 줄었지만 한복 착용객이나 문화 프로그램의 수요나 매출이 는 거는 결국 소비자들이 점점 그쪽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관광객을 줄고 있었지만 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한옥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템이 가장 독보적으로 한복입니다. 막 그 닭꼬치, 문어꼬치 뭐 이런 것들, 뭐 치즈구이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많이 죽어서 다 뭐 임대 나오고 가게 팔고 거의 이러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거죠. 그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다가 2012년도를 기점으로 관광객들 소비가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수요가 줄다가 2015년도를 기점으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절묘하게 좀 균형을 맞았던 것 같아요. 자, 누군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냐? 과연 누구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고 꿀단지를 갖고 있어도
그걸 써먹어야 그게 꿀단지가 되듯이 누구냐, 소비자가 될 사람들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한복을 입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누가 입을지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남녀 커플이 입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4명, 5명씩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서로 옷을 바꿔 입든지, 남자들끼리 와서 여자 옷을 다 입고 어우동처럼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성 있게 입고 싶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성향을 분리해서 그들에게 맞춘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복을 입는 수요층들이 나이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그리고 입는 목적도 좀 다양화시키면서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옛날 자료고, 네.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자원들과 정말 잘 엮어요.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정말 저는 쏙쏙들이 잘 분석해서 정말 잘 엮어요.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 문화재, 숙박시설들, 상업시설들, 박물관, 뭐 그런 것들, 주변에 있는 한복집, 주단집, 세탁소, 수선집,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그거를 좀 잘 엮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좀 만들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그러니까 사실 많은 자본을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예, 그것들이 좀 이렇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엮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아이템보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지만 사실은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매출도 늘어날 거고, 덩달아서 인력을 저희가 뽑거나 훈련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엮어가지고 굉장히 좀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복 이거 만들고 나서 전주 한옥마을이 진짜 한 3년 정도는 좀 연장됐어요. 네. 원래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와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 선배님들이 한옥마을 곧 망한다, 관광객이 떨어질 거다, 한옥마을 저대로 가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관광객이 지금 한옥마을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한옥마을 관광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러 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한복을 통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먹고 살기 조금은 좋아졌어요. 근처에 있는 주단집, 한복집들, 그리고 뭐 청년들도 좀 많고, 한복집이 100개가 있다 보니까 한 매장에 5명씩만 근무를 해도 500명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었죠. 그리고 뭐 한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 매출도 좀 상당히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전주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한복을 입는 그런 그 인프라를 좀 구축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됐다고 하더라고요. KBS 그 창에 인터뷰를 해가셨는데 그거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속으로는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람만은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네, 맞아요. 네. 평일 낮 시간대 한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 또 있을까요? 오늘 진짜 이뻐 오늘. 어떠세요? 한번 입어보니까? 신나요. 신났어요. 평상시 옷보다 아름다워서 좋아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2년 전부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한복 대부분 빌린 것들입니다. 1등 공신은 바로 이 청년이죠. 7년 전에 일본으로 여행 갔었을 때 일본의 한 도시에서 기모노와 유카타를 입은 일본인들이 수만 명 몰려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사실 그때는 그저 부럽기만 했었던 일본의 문화였는데 전주라면 한복을 입고 축제를 만들 수 있고 한복을 입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부끄럽지 않고 당연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박세상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 첫 한복 대여점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옥마을의 최초의 한복 대여점입니다. 사실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지방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 비해서 열악한 지방의 환경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에 왔었을 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 한복을 입는 축제를 정말 자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때 300명이 한복을 입는 신기한 일이 전주에 벌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2013년도에 1000명이 입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3000명이 입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복을 누가 빌려주지? 이 저렴한 가격으로? 없으면 우리가 일단 해보자 해서 길거리 노점에서 한복 30벌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탈의실도 없고 그냥 행거에다가 30벌 걸어놓고 길거리에 시작을 했던 게 불과 2년 전에 11월 달이었어요. 찬바람 불 때. 박세상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만 이미 3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도 직영 매장을 냈죠. 모든 일은 내가 즐겁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가지려면 진짜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A+ 받으려고 밤새를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하려면 밤새서 그거 해봐야죠. 그랬었을 때 그래도 재밌으면 진짜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밤새도록 해봤는데 재미없으면 그거는 자기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사실 뭐 창업을 하게 되는 목적이나 이유나 목표나
달성하고 싶은 꿈이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학생 때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먹고 사는 문제 쪽은 아니었었어요. 다행히도 23살 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A+를 받고 졸업을 하는 것보단 졸업할 때 진짜 좋아하는 일 하나 정도는 확실히 찾고 좀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더 강해서 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리도록 놀아봐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거고 밤새도록 놀아봤는데 또 놀고 싶으면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밤새도록 놀아봤는데 힘들고 지치고 몸이 피곤하면 그거는 좋아하는 일이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해서 몸을 혹사시켜서 놀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사회적 기업학과 아이문이라는 거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또 되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 앞에 있는 저 녀석이 지금 한복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선박예안무한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한복, 전통, 문화 이런 쪽에 관련이 없었던 걸 배웠던 사람인데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운영했던 아이엠붕이라는 사업체였고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네, 3년 만에 망했고 망했었을 때가 이제 26살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그 이력서를 써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망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제 손에 이제 빚이 있고 네, 친구들은 손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들려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선박과를 다녔기 때문에 조선소를 친구들이 다 갔는데 연봉이 진짜 짱짱하더라고요. 5천만 원, 6천만 원 입사하자마자 이렇게 주니까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친구들이 엄청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당시가 조선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조선업이 제때.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뭐 학점이 조금 중간만 해도 삼성, 대우 뭐 이런 거제도에 있는 무슨 중공업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 5천만 원, 6천만 원만 받고 막 입사했다고 축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망해갖고는 빚만 있고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도 바닥을 치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얼마나 나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생각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제가 했던 일이 이거였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 뭐 이런 노란 버스 같은 거 그리고 악기가 보이시죠? 이게 노래 부르고 춤췄던 무대예요. 그리고 살짝 벽에 그림이 보이는데 그림 그릴 수 있는 친구들 다 불러다가 대학교 거리에 그림을 싹 그렸어요. 벽화 그림. 쿠폰도 만들어서 상가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학생들에게 뿌렸고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길래 근처에 비어있는 장사 안 되는 주차장을 상가와 제휴를 맺어서 고객들이 공짜로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권을 저희가 발행해갖고 저희가 다 뿌렸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대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학과 교수님이 동력학을 가르칠 때 뒤에서 어떻게 하면 저 쿠폰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학과 교수님이 무슨 뭐 막 동력학, 연력학 이런 걸 가르치실 때 뒤에서 버스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제 안정화시킬까에 대해 고민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했던 게 대학생활인데 이게 저의 사실 스펙이거든요. 스펙이라고 하면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토익 점수 몇 점, 학점 몇 점, 자원봉사 몇 시간, 대회 경력 몇 번, 수상 경력 몇 번.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숫자로 등수를 매겨줘요. 네. 왜 숫자가 되냐면 그 아이들 100만 명을 1등부터 100, 꼴등까지 100만 등까지 분류해야 되니까 숫자로 다 매겨놓고
아 이놈이 좀 잘하는 놈이구나 안 하는 놈이구나 숫자로 판단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숫자로 매기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전 숫자라는 게 제 인생에 거의 없더라고요. 토익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영어 점수도 없었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나마 너 대학 다닐 때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 다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저게 저의 스펙인 거죠. 보시면은 저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했는데 제가 저 버스 이야기를 좀 따로 추려왔습니다. 버스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랑 정말 알콩달콩 사귀고 있던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딴 남자랑 잘 살고 있지만 그녀랑 항상 같이 가던 스파게티 가게가 있었거든요. 얘랑 학교 끝나면 항상 가서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굉장히 저희한테 맛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임대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왜 갑자기 임대를 붙였지?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사장님 왜 임대 붙이셨어요? 장사 안 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첫째 놈 학원 보낼 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스파게티 팔아서는. 근데 왜 그럴까? 다들 아시죠? 선배님들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아시죠? 맛 없거나 뭐 불친절하거나 위생적이지 않거나 옆에 더 좋은 가게가 생겼거나 더 맛있는 가게가 주변에 있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결국 사장이 장사 못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옆집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집도 임대라고 써붙이고 그 옆에 집도 임대라고 써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게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이 상권은 이제 끝났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여기를 빨리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공통된 얘기였는데 상가가 700개가 모여져 있는 상권이었어요. 대학가가 꽤 컸거든요. 거기에 50%가 다 임대를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장사를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의 문제라고 봤고 이 700개의 상가가 다 망해버리는 위기가 사실 닥칠 수도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하지라고 보니까 보통은 이걸 공무원들이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데서 저런 문제 해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유성구청에 찾아가가지고 구청의 지역경제 활성과의 과장님을 대학교 때 이제 찾아가고 뵙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 거냐 여쭤봤더니 나름대로 뭘 하고 계시대요. 문화의 거리도 조성을 할 거고 뭘 하신대요. 근데 그게 여기 장사하는 사장님들한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한테 푸념을 하셨어요. 야 세상을 만져봐라. 저희 장사가 여기 안 된다. 여기 장사가 안 되는데 이유가 좀 있다.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지하철이 잘못 생겼다. 지하철이 학교 앞에 생겨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정거장 떨어진 곳에 생기니까 역세권이 그쪽에 발달을 해서 애들이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지하철 때문에 더 배렸다. 자, 두 번째, 옆에 새로운 상권이 혁신도시처럼 새로운 상권이 생겼는데 그 상권으로 가는 버스가 굉장히 다이렉트로 빠르게 쾌적하게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노선이 바뀌면서 이 대학가를 거치지 않고 가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속을 잡을 때 야 여기 대학교 앞에서 만나 옛날에 이랬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훨씬 더 가기 편해지니까 거기서 만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안 노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놈은 기숙사 때문에 우리가 안 돼. 기숙사 때문에. 기숙사에 2,000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5,000명이 살게 됐어요. 3,000명이 더 살게 된 거예요. 총 5,000명이 여기 살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였냐?
대학가에서 살고 있던 하숙생 3,000명이 기숙사로 싹 올라가 버리니까 하숙집이 텅텅 비게 되죠. 그러니까 상권의 유도인구가 일단 3,000명이 줄어들게 된 거고, 게다가 기숙사에서 이쪽 상권으로 나가는 거리가 걸어서 20분.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들어가면 배고프거나 뭘 먹고 싶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참아요. 그냥 밤에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5,000명이 이 안에 있는데 일로 나가서 뭔가를 소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게 사장님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기숙사 생활 편해? 이러니까 저렴해서 좋긴 하지만 이 대학가로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생긴 지가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 저희 50년 선배는 기숙사부터 저기 대학로까지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네, 저희 50년 선배부터 저희 1년 선배까지 다. 네. 근데 저희가 야, 저기 버스를 만들면 조금 학생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아이디어를 냈고 버스를 이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버스를 만들려면 이제 뭐 돈도 필요하고 버스 기사님도 채용해야 되고 뭐 버스 노선도 만들어야 되고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버스 첫차와 막차 시간 만들어야 되고 배차 간격 만들어야 되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뤄야 되는데, 제가 저걸 한다고 해서 이제 뛰어다니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인간이라 표현을 하냐면 그냥 안 도와줄 거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꼭 안 도와주는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얼마 그거 하면 불법이야. 정확하게 법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불법이야. 이게 툭 한마디 던지고 가면 저는 그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불법인가? 불법일 수 있겠네. 근데 그분들은 불법이다라는 리스크만 나한테 얘기하고 가지 대안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불법이 안 되게 할 수 있어 까지 얘기를 해주고 가면 도와주는 건데, 불법이야 이러고 가면 저를 오히려 더 망치는 거예요. 뭐 불법이야, 뭐 야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죄다 얘기해요. 창업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뭐 돈도 구해야 되니까 처음에 학교 본부에 찾아가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 돈을 좀 달라,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좀 되겠다 이러니까 학교도 예산 없다. 구청에 찾아갔더니 구청도 예산 없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답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모든 그 이런 행정기관이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잖아요. 1년 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행정을 잘 아니까 알죠. 그래서 뭐 답답하다,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해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대학생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곳들 있죠. 어딘지 아세요? 대학생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곳. 경찰서? 네, 경찰서. 경찰서도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 나는데 경찰서 돈을 일단 안 주죠, 저희한테. 술 파는 회사들이 대학생들한테 술 팔려고 얼마나 방법이 있습니까? 몇 천만 원을 그냥 쓱쓱 써요. 술 파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대전에 있는 술 파는 회사. 그 기획서라고 제가 해서 갖고 갔는데 저의 기획서는 이런 거였죠. 당신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서 첫 장에 두 번째 장 넘기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겁니다. 세 번째 장 넘기면 당신의 기업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당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멘트들만 잔뜩 넣어서 기획안을 15장짜리를 해서 갖고 갔는데 마케팅 팀장이 저의 기획안을 보더니 저를 1분 만에 박살냈습니다. 야, 이거를 한 두세 장 보더니 기획안에 던져버리시고는 저한테 네가 지금 나한테 보여줘야 될 건 이런 그 너의 어떤 바램과 소망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지금 얘기해야 될 건 버스에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면서 몇 명한테 광고가 노출이 되고
우리가 니네한테 200만 원씩 후원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소주가 몇 병 더 팔려서 우리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를 계산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머리를 탁 망치를 맞았어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지 이런 건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학교가 내가 이 기업을 만나보니까 학교가 알려줬던 건 전혀 필요가 없었고 이 마케팅 팀장이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팀장의 요구를 해소해야지만 이 팀장이 나한테 200만 원을 매달 버스비로 후원을 할 텐데 그 욕구를 전혀 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다가갔던 거예요. 그거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 배우는 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좀 많이 깨달았던 거였고 그때 이후로 마케팅 팀한테도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500원씩 탑승요금을 내라고 얘기했고 그 한 달 동안 모은 요금으로 기사님 월급을 드리겠다. 만약 학생들이 타지 않아서 요금이 조금밖에 안 모이면 기사님의 월급을 내 용돈을 보태서 기사님 월급이 드리고 창업의 창자 또 꺼내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살아야겠다. 거의 뭐 막바지로 거의 이런 각오를 하면서 이제 덤벼들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그 5,000명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서 대학로까지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었어요.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대만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는 저희가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이미 존재했거든요. 근데 밤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대학로를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학생들에게 소비를 조장한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저희가 야간버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밤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노선을 10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버스를 만들게 됐고요. 500원씩 받았습니다. 500원씩 받았고 5,000명의 학생들 중에 50%만 타도 2,500명이고 2,500명이 500원씩만 하면 뭐 한 2,500명이 한 3, 4일 정도만 타줘도 뭐 대박이 나겠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죠. 왜냐면 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설문조사 할 때.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봤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자, 버스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로고를 붙이고 버스 기사님을 채용하고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타서 기숙사로 올라가고 다시 대학로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한 거예요. 500원씩 내서 이렇게 한 달에 모으고 그 한 달 동안 모은 요금을 딱 은행에 가서 정리해봤더니 그 당시에 기사님 월급 16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서 딱 카운팅된 금액이 173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3만 원을 벌었죠.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왔었으면 60만 원은 진짜 제가 알바한 걸로 갚고 저는 아마 한복 입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고 13만 원을 놓고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기 과대표 하시는 저기 앞에 이제 선생님 질문을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해갖고 13만 원을 지금 이제 벌었어요. 13만 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대표로서. 삼겹살 먹으러 갈까요? 이걸 다음 달에도 할지 말지 고민해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혹시 선배님들 중에 나는 13만 원을 좀 이렇게 써보고 싶다.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팀원들의 사기를 이제 위해서 다 같이 회식을 할 수도 있고 13만 원.
아니면은 13만 원으로다가 광고가 좀 미진했으니까 광고를 좀 더 해보자. 더 많이 타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3만 원으로 뭔가 그 버스 안에 학생들을 위한 물품이라도 진행해보면 학생들이 그 술 먹고 올라가다가 버스에서 오바이트 많이 해서 비닐봉투라도 13만 원 갖다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니면 다음 달에 적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금해두자 뭐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마이크를 안 써도 괜찮은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제가 배웠던 건 돈을 버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돈을 쓰는 게 진짜 더 어렵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해서 번 돈이면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5,0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고, 뭐 되든 안 되든 함께 했던 팀원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13만 원을 5,000명을 위해서 쓰고 함께 했던 팀원 5명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야, 버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잘 써야 되는 게 어렵구나 되게 느꼈고,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이제 40명 정도가 저희 회사가 됐는데, 지금도 매출이 나면 어떻게 쓸까가 제일 고민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매출을 내는 건 어쩌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만든 걸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건데, 번 거를 어떻게 쓸 거냐가 회사를 진짜 더 크게 만들거나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13만 원을 가지고 버스에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요금통도 조금 더 제대로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13만 원을 썼어요. 다음 달이 됐는데 기사님 월급 드리고 나니까 저희한테 한 1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는데 기사님 월급 드리고 났더니 저희한테